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인문학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이요. 몸이라는 시공간의 진화와 치유. 뭐 이렇게 좀 복잡하게 잡았습니다. 근데 우선 이 제목에 대해 설명을 좀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몸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 이 몸, 그 물질적인 어떤 실체를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몸이라는 것은 한 번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렇죠? 수시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서 보면 전혀 변화를 인식할 수 없을지 몰라도 조금만 시간을 넓혀서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우리가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서 감탄을 하잖아요. 서로 내가 이랬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처럼 몸이라는 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생애 시간 동안만 변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니죠. 그래서 인간이라고는 그 종이 스피시스가 그 탄생하는 과정까지도 엄청난 진화 시간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그 이후도 끊임없이 많이 변화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진화 시간을 우리 몸속에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담겨 있어요. 우리 몸에는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시간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은 뭐 상식적으로 그냥 공간이잖아요. 공간이죠. 그 공간도 다양한 공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내가 만질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있지만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거긴 뭐 세포도 있고요, 기관도 있고, 조직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분자로 되어 있습니다. 더 들어가면 뭐 원자, 뭐 소립자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그런 물질적인 실체 또는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그 실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이라는 건 다양한 차원의 공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아주 오랜 시간 또는 짧은 시간 동안 변화해온, 진화해온 그런 것이 우리 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몸을 그렇게 봤을 때, 그런 시공간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 몸이 아프다고 했을 때 그것을 치유하는 과정도 그런 시공간의 변화를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제 할 겁니다.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요, 몸의 진화라고 하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그 진화의 관점에서 의학을 새롭게 하고자 하는 진화의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학문,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플라시보라는 현상, 위약이라고 그러죠. 생물학적 활성이 없는 약을 투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 효과를 보이는 그런 현상을 여태까지 설명 못했습니다만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조금 설명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사례를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저기 그 양쪽에 사랑니라고 하는 게 박혀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에 보면요. 사랑니라는 게 박혀 있는데 이게 왜 현대인들은 이렇게 매복이 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렇죠?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 박혀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몸이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거는 14,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의 유골에서 보이는 치아인데요. 엄청나게 많이 달아있죠. 그리고 일부는 여기 충치도 있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아주 심하게 달아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는 거죠. 이들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딱딱하고 치아 자체를 마모시킬 수 있는 그런 물리적 성질을 가진 것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요새 먹고 있는 음식들은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딱딱한 음식이 별로 없어요. 다 정제돼 있고 먹기 쉽고 부드러운 그런 음식이 대부분이란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아들은 어떻습니까? 마모도가 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니가 이렇게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그 매복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게 치아가 이렇게 음식이 씹잖아요. 마모가 됐잖아요. 그럼 마모된다는 것은 이 닿는 면만 마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옆에도 마모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좁아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뒤에 치아가 앞으로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가 앞으로 몰리면 이제 사랑니라고 하는 것이 보통 한 사춘기 이후에 17세, 18세에 보통 나오게 되니까요.
그때쯤 되면 여기 나올 공간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디자인이 된 거예요, 우리 몸이. 예,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음식을 자주 씹지 않기 때문에 사랑니가 저렇게 나오지 못하고 매복이 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죠. 그래서 사랑니를 매복된 치아를 뽑는데 굉장히 큰 심리적 부담, 신체적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진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몸을 바라봤을 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살아온 그 환경에 적응된 거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수렵 채취 생활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경을 시작한 게 불과 한 만 년쯤밖에 안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 인간 종이 진화해온 역사는 호모사피엔스로부터 시작해도 20만 년이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영장류로부터 시작하면 벌써 몇백만 년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시간은 수렵 채취를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진화하는 것은 그런 환경 속에 맞도록 진화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농경부터 시작하더라도 만 년밖에 안 되는 이 시기 동안에 우리는 엄청나게 엄청난 변화를, 문화적 변화를 겪었죠. 식생활을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가 앓고 있는 질병 중에 상당 부분은 그런 진화적인 미스매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런 그 구석기 시대에 적응되어 있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치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저 자신의 그 MRI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허리 수술을 받았어요. 허리 수술을 받았는데 여기 보면 허리 신경이 이렇게 눌려서 이렇게 좁아진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디스크가 빠져나간 거예요.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빠져나가서 그것이 그 척추 신경을 눌렀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게 아팠던 사례였거든요. 수술 받고 지금 괜찮습니다만,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이것도 역시 진화적인 관점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이 사실 거의 유일한 그 직립 보행을 하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뭐 침팬지들도 가끔씩 직립을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네 발로 걷습니다. 인간만이 두 발로 걷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진화상으로. 근데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그 긍정적인 영향, 인류라고 하는 종을 진화시키고 그로부터 지금의 문명까지 이르는 그런 길을 닦은 그런 사건이거든요. 직립이라고 하는 사건은.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직립의 대가를 치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리 통증이라는 것이 그 직립의 대가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인간이 이런 문명을 진화시켜온 그런 진화의 대가를 치른 거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 두 가지 사례를 지금 보여드렸습니다만 이런 사례를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아주 명확하게 어떤 정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진화해온 그런 어떻게 보면 누더기 같은 존재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오늘.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몸이 물론 이제 기독교나 무슨 이런 종교적인 관점을 가진 분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창조가 됐다. 우리가 피창조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분들은 인정 안 하겠지만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몸이라는 것은 완벽한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진화의 과정 속에서 덕지덕지 필요에 따라서 여기 덧붙이고 저기 덧붙이고 해서 그렇게 자라온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이제 큰 그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줄거리를 쭉 좀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물리와 생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우리가 그 객관적인 그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그 다음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바라보는 방식, 이 이제 크게 다르잖아요. 그걸 좀 살펴볼 거고요. 물리와 생리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시공간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그러면 진화, 그다음에 역사, 생애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나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공간이라고 하면 분자, 세포, 조직, 기관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이 섞여 있는 거죠. 시간과 공간이 섞여 있는 것이 우리 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물리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얽혀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우리 몸도 시공간이 얽혀 있는 그런 복합적인 존재라는 사실들을 이제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우리 의학적인 관점에서 우리 질병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화의학, 몸과 생애의 진화라고 하는 제목에서는요, 진화라고 하는 관점으로 우리 몸에 그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설명하는 진화의학의 관점을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플라시보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제 이론적 근거를 얘기할 건데요. 그 생물 문화적 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시간과 공간이 섞여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생물학적 현상과 문화적 현상이 우리는 구별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생물은 그냥 과학적, 객관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것이고 구분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플라세보라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이분법을 가지고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한 어떤 이론적 근거로 생물 문화적 전이, 바이오컬처럴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겁니다. 이것은 그냥 뭐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라시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플라시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현상들, 경험들이 몸에 체화돼서 생기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야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쭉 흘러서 진화를 통해서 플라시보로 설명하는 그런 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세상을, 우리 바깥 세상을 천체를 설명하는 방식은 이렇게 변해왔죠. 뭐 우리 이제 고대로부터 이제 우리가 뭐 천체를 설명하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구가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코페르니쿠스 이후에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태양계를 중심으로 하는 세상의 관점이 열렸어요. 그리고 뉴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천체의 운행을 아주 명확한 수학적 공식으로 설명을 하죠. 그래서 그 뉴턴 이후에는 그 거의 모든 거를 수학적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였어요, 우리 세상이.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생명체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경향이 있었죠.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뛰어난 자연 철학자가 설명한 이 천체도 그 구조에도 체계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고전 물리학의 한계를 지적한 사람이 누구죠? 아인슈타인이랍니다.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시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공면체로서의 시공간을 얘기를 하죠. 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흔히 알듯이 뭐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움직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상대성 이론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게 또 들어왔죠. 양자역학이 들어와서 미세 세계에서는 또 다른 물리적 법칙이 있다는 사실들을 밝혀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뭐 촉근 이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전역학은 주로 태양계를 중심으로 했죠. 그래서 뉴턴의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분리된 거예요. 공간은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간은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균질하게 흐르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기 누구 그 시간이 흐르는 걸 보신 분이 있나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시간 그 자체가 흐르는 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강물이 흐른다든가, 그죠? 뭔가 변해가는 거를 본 분들은 많지만 그것 자체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존재가 있다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경험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뭔가 몰두하다 보면 시간이 흐르는 줄 모르고 지나 모르는 경우 많이 있죠. 그러니까 주관적인 시간이죠. 경험되는 시간이죠. 경험된 시간과, 물론 우리가 시계라고 하는 그 객관적인 기계가 있어서 그걸 측정을 하기도 하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 문명을 발전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통의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상정한 시간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절대적인 물리적 실체라고 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뉴턴에 있어서는 그런 절대적인 시간을 상정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굽어진 상대성 시공간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양자역학에서는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확률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또는 뭐 불확정성 원리, 뭐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라는가. 뭐 이런 저도 잘 모르는 그런 복잡한 이론이 있습니다. 어쨌든간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의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대 세계에서는 이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 미시 세계에서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그런 그 별도의 물리학이 존재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복잡계 과학이라고 하는 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설명할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자기 조직화하고 프랙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고전 역학을 가지고 뉴턴의 물리학을 가지고 설명되지 않는, 그러니까 고전의 역학이라는 것은 결정론의 세상이잖아요. 변수가 그 정해지면 그 종속 변수가 결정되는 거죠. 독립 변수가 몇 개 결정되면 종속 변수가 결정되는 거였지만 복잡계 과학에서는 그렇지 않죠. 접근해 가는 경향은 보이지만 딱 일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복잡계 과학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 현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이 복잡계 과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우리 알고 있죠. 자, 그다음에 생명 현상에 관련된 거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보시게 되면 원래 이제 초자연적인 원리로 설명했죠. 우리가 이제 우리 조상들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것은 어떤 그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생각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무슨 뭐 무당에 의지하기도 하고 종교에 기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극복한 사람들이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히포크라테스 같은 사람, 그다음에 동아시아에서는 황제 내경의 황제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질병은 그런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자연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소박한 자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소박한 자연은 보통 이제 의학에서 서양에서는 사체액설, 그다음에 동아시아에서는 음양오행설, 이런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이론들이지만 그런 이론들을 갖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던 17세기죠. 그때가 오게 되면 우리 몸도, 우리 천체를 기계로 설명했던 것과 비슷하게 우리 몸도 물리적 자연으로 설명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 몸을 기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진화하는 자연, 이제 19세기죠. 다윈의 진화론이 1859년에 이제 종의 기원이 처음 출간되니까요. 그 이후로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지죠. 그래서 특히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진화해 온 것이고 앞으로도 진화해 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진화하는 자연, 끊임없이 변해가는 자연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또 그 생명현상을 설명할 때는 물리적인 그 어떤 변수에 의해서 결정론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직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런 자연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다섯 개의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초자연, 소박한 자연, 물리적 자연, 진화하는 자연, 그다음에 자기 조직하는 자연. 이 자연이라고 하는 현상을 보는 방식도 이렇게 다양해요. 그리고 이 다양한 것이 시기적으로 변화해 온 겁니다. 지금은 상당히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많이 있죠. 우리는 물리적 현상으로 우리 몸을 설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진화하는 자연으로서 우리 몸을 생각하기도 하고, 또 자기 조직화하는 자연으로 우리 몸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이 순서대로 우리가 몸을 보는, 자연을 바라보는, 또 생명체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변화해 왔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몸 공간을 보면요. 공간을 보면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분자,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순서대로 순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들은 그냥 그거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를 들면 DNA 같은 건 그 염기 서열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정보인 거죠. 정보. 그 다음에 각 계층별로 관계가 있습니다. 유전자들끼리의 관계, 유전자와 세포 내 어떤 그 물질들과의 관계, 뭐 하여간 생체 내에서 또는 생체 그 개체들 사이에 또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고, 또 인간들은 그것들을 조직화해내기도 합니다. 자연적인 조직도 있지만 사회적인 인위적인 조직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에서 세포로, 개체로, 그 다음에 이제 사회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이제 몸 공간입니다. 몸 시간은
여러 가지 단위의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발생, 성장, 노화, 진화 이렇게 네 개를 얘기했는데요.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정자와 난자가 수정란이 된 순간부터 이제 발달 과정, 엄마 뱃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죠. 이 사건, 9달 반 정도 되는 이 시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그 미래에 대한 청사진이 만들어지는 거죠. 물론 그 이전에 이미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정란이 되면서 유전 정보가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평생 그 유전자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청사진이 있습니다만 그것만이 그대로 번역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음 주쯤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어쨌든 간에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수정란으로부터 뭐 세포 분열을 시작해서 무슨 뭐 난할기를 거쳐서 어떻게 해서 조직이 생기고 하는 그런 과정도 굉장히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많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최근에는 진화와 이 발생을 같이 묶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위 이보디보라고 그러는데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건 뭐 지금 얘기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태어나서부터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늙어가죠. 노화가 일어나죠.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애의 시간이 있어요. 성장의 시간이 있고 노화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다 합치면 생애의 시간이죠. 그 다음에 진화의 시간이 있단 말이죠. 진화의 시간은 뭐 생명의 역사가 보통 한 37억 년이라고 보니까요. 단세포 생물이 생겨나서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37억 년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변화해온 과정을 생각하면 또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 몸은, 유전자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진화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죠. 발생의 시간을 담고 있고, 성장의 시간을 담고 있고, 또 이 진화의 시간을 담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그런 다양한 차원의 그 시간을 담고 있는 존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몸과 생애의 진화라고 하는 관점입니다. 이거는 이제 진화 의학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사례를 하나 보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건 남자의 생식기입니다. 남자의 생식기인데 보면은 여기 위에 콩팥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방광이 중간에 있습니다. 방광이 블레더라고 써 있죠. 방광이 있고 여기 이제 외 생식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테스티스라고 그러죠. 이제 정액을 만드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정액을 만들어서 생식기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웃기게도 이게 여기 있으면 바로 여기로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돌아서 나와요. 여기 뭡니까? 요도라고 그러죠. 요도. 요도에서부터 생식기로 나오는 이 관을 거쳐서 나온단 말이죠. 굉장히 설계상의 오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런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이렇게 진화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완벽한 상태로 디자인된 게 아니라 진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여기 설명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원래 우리 진화적 조상들은 이 테스티스라고 하는 것이 이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연결되는 거였는데 이게 무슨 이유 때문에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게 뭐 온도를 낮춰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이제 몸 밖으로 나왔잖아요. 테스티스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연히도 이 경로가 이 앞쪽이 아니라 뒤쪽이었다는 거죠. 우연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그렇게 됐다는 거. 이제 오른쪽에도 그림을 보면 이걸 도식화해서 설명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 몸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고 아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진화의 결과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얘기입니다. 최근 한 10년 정도쯤 된 것 같아요. 우리 그 진화에 관련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그리고 그 진화를 가지고 우리 몸을 설명하는 그런 것들도 많아졌어요. 특히 우리 질병 현상을 설명하는 것들도 많아졌는데, 그래서 이제 나온 책들이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뭐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몸은 석기 시대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은 수백만 년 동안 그 수렵 채취를 하는 수렵 채취 경제에 적응해온 몸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된 그런 문명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명으로 진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문명에 아직 적응하지 못한 그런
석기 시대에 적응된 그런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리 몸과 사회 환경과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 얘기도 했고요, 허리 얘기도 했잖아요. 이제 그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나온 책은 진화의 배신이라는 책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석기시대 몸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제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것을 진화의 배신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던 거고요. 또 어떤 이 아파에 산다, 이건 제일 먼저 나온 책인데요. 아파에 산다라고 하는 책은 또 뭐냐면 우리 진화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는 것이죠. 어떤 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기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고 하는 것도 그것은 분명히 그것에 대한 어떤 대가가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허리 디스크를 알았던 것은 우리 인간이 이런 문명을 이루고 살게 된 그런 진화의 대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렇게 아프기 때문에 아픈 거는 그런 그 대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진화는 적응이다. 뭐 당연한 얘기죠. 진화는 적응이에요. 진화를 다시 한번 또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진화는 뭐냐? 주어진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는 거죠. 그리고 그런 형질을 만든 유전자가 증식해가는 것, 이것이 진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화는 적응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런 거예요. 진화의 메커니즘을 설명하면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자연은 우리가 보통 다른 생명체를 보시자고요. 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개체를 생산하죠. 그죠? 특히 물고기 같은 걸 보십시오. 뭐 수만 개의 알을 낳잖아요. 근데 그런 거 뭐냐면 걔는 수만 개 알을 낳으면 그게 다 달라요. 각자가 다 달라요. 그죠? 유전적으로 다 다르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다른 생명체 잡아먹히겠죠. 좀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은 그것이 성체로 자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또 퍼뜨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으로 설명한다면 제가 예를 들어 아이를 많이 낳았다 했을 때 그 중에서 뭐 옛날 같으면 우리 농경 시대만 하더라도 저희 그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뭐 아이를 뭐 10명씩 낳는 분도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한둘은 꼭 죽어요. 일찍 죽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른 형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적 환경이 다르면 그 다른 형질을 가진 놈 중에서 잘 적응하는 놈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어떤 놈은 공부를 아주 잘하는 놈이 살아남아서 그 놈은 무슨 뭐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아져서 그 자식도 낳고 또 퍼뜨려 나간단 말이죠. 근데 지금 현대 사회라는 것은 공부 잘하는 놈이 적응이죠. 그죠? 물론 이제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런 변이가 있고, 그러니까 다 다르고, 자식은 다르고, 그 중에서 적응하는 형질을 가진 놈이 있고, 그런 형질을 만드는 유전자가 퍼져나간다. 이게 유전이에요. 그리고, 보면, 그러니까 생식을 할 때까지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고요. 그죠? 자손을 낳아야지 유전자가 퍼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이라고 하는 게 먼저고요. 그 다음에 생식이라는 게 두 번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되고요. 첫 번째로는요. 그러니까 변이가 있잖아요. 그런 변이가 있으면 그 중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것이 이제 살아남고요. 그 다음에 그 형질을 가진 놈이 또 자기 후손을 만들 수 있는 것. 이것이 진화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진화에는 방향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더기 같은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진화를 진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이 있었거든요. 진화는 진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화는 진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후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보냐 후퇴냐라고 얘기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도 사실은 뭐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진화는 진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을 많이 남기는 개체가 살아남고, 그리고 그 개체가 그 개체가 이제 후손을 많이 남기니까 그 유전자가 그 형질을 맞는 유전자가 퍼져나가는 게 이게 진화일 뿐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이기적 유전자가, 그러니까 우리 개체라고 하는 것은 그 이기적 유전자가 시키는 대로만 사는 존재다라고 하는 말도 있잖아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말. 그게 바로 이제 유전을 설명하는 진화를 설명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는 과거에는 그런
유전자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 유전자가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사실들이 또 많이 알려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후속 유전이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의 전제는 뭐였죠? 우리가 이 프로젝트를 끝내고 나면 우리는 인간에 대한 모든 걸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의 문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결국 끝나고 난 다음에 거꾸로 됐던 거죠. 뭐라고 그랬냐? 우리는 이제 유전자 결정론이 끝났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빈터 케이그인가요? 뭐 하는 사람이 그 책임자가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후속 유전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속 유전이라는 게 이제 지금 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임기응변의 역사다. 진화는 임기응변의 역사다. 여기저기 필요할 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지만 그것도 결국은 어떤 그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 신체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게 진화한 거죠. 결국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진화의 표준이론과 진화의학을 이제 몇 개를 가지고 설명할 건데요. 이제 우리가 병에 걸린다고 할 때, 병이 생겼다고 했을 때, 두 가지 원인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근접 원인이에요. 그 직접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감기 걸렸다 그러면 그건 바이러스겠죠. 그리고 보통 상기도 염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근접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당뇨병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슐린이 부족한 거죠.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인슐린을 주사를 해주잖아요. 이게 이제 근접 원인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는 그런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거를 뭐 궁극 원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왜를 물어요. 그러니까 이 근접 원인에서는 무엇이 이 병을 일으켰느냐 또는 어떻게 이 질병이 생겼느냐를 묻지만 진화적 설명 또는 궁극적 설명으로는 왜를 묻습니다. 조금 더 궁극적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감기가 걸려서 내가 기침을 한다 그러면 왜 기침을 하냐는 거죠. 물론 염증이 생기니까 기침을 하겠죠. 근데 진화적인 설명은 뭐냐면 내 몸이 내 몸에 있는 그 바이러스를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해서 기침을 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나한테 기침을 하게 함으로써 자기를 더 퍼져나가도록 하는 또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뭐 그런 거예요.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는 이제 다시 설명합니다만 진화적 조상들이 먹었던 음식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풍족하지 못한 그런 식생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먹어야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먹을 게 많단 말이죠. 이런 미스매치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화적 설명에 몇 가지 이제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방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기가 걸렸을 때 기침을 한다 하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방어 기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병을 그렇게 방어로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외부에서 이제 병원체가 들어왔을 때 옛날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그 병원체와 우리 내 안에 있는 세포, 내 면역계와의 어떤 군비 경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내 몸에서 그런 면역 체계를 발생시킴으로 해서 또는 그거 말고도 이제 항생제를 비롯한 항생제나 뭐 보건위생을 통해서 마구물 해서 보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미생물과 우리와의 끊임없는 군비 경쟁을 통해서 이제 감염을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유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배운 겁니다. 겸상적혈구 빈혈이라는 걸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이건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 동그래야 될 적혈구가 이렇게 난 모양으로 생긴 거죠. 그래서 제대로 산소를 전달을 하지 못해요. 근데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런 형질은 사라져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질병에 걸려서 이런 개체가 일찍 죽잖아요. 그럼 일찍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후손을 못 남기잖아요. 후손을 못 남기면 이 유전자도 사라져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율이 높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엄마로부터 받은 쪽과 아빠로부터 받은 거가 두 개가 있어서 두 개가 다 있으면 두 개가 다 이 유전자이면은 이게 이제 이런 병이 걸려서 일찍 죽지만 엄마나 아빠 중에서 한 사람만이 이걸 전해주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한다면 이 경우는 말라리아에 저항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리아 저항성이 있어서
일찍 죽지 않으면서 말라리아에도 저항성이 있으니까 이건 오히려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혈구가 이렇게 찌그러지는 이런 유전자는 한편으로는 생존을 이롭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생존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이율배반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질이 진화할 수밖에 없었다. 사라지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우리 몸이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트레이드 오프라고 그러는데 어떤 그 이점을 얻으면 반드시 그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진화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눈인데요. 눈 보면 우리 이제 많이 얘기해봤죠. 맹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요. 그렇죠? 어떤 진화에 보면 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망막 뒤에, 망막 뒷부분에 시신경이 앞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는 창이 맺혀도 볼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이제 설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맹점 때문에 우리 눈을 끊임없이 조금씩 움직여서 이거를 맹점을 없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그렇게 진화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액이 나오는 관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설계상의 절충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을 때 그것에 어떤 현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게 필요한데, 근데 그게 이미 설계가 되어 있는 그로부터 굉장히 많이 크게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에서부터 다시 설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몸은 그 누더기처럼 갖다 붙이는 것들이 많이 그런 흔적들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종을 설명하는 상당히 유용한 도구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보시는 그림은 뭐냐면 그 골반이고요. 그 뒤에 바깥에 보시는 그 그림 골반이고요. 이 안에 이 동그란 게 이제 태아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산도예요. 산도. 아이가 태어날 때 그 길이죠. 그 길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 오른쪽 그림의 왼쪽은 침팬지거든요. 침팬지는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넓죠. 산도가 넓어서 아이가 태어나는데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쑥쑥 잘 낳죠. 새끼를 잘 낳죠. 근데 이제 오른쪽 건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은 꽉 차요. 꽉 차고도 모자라요. 그래서 돌아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도가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냔 말이죠. 이게 침팬지까지만 하더라도 가끔 직립을 하지만 네 발로 걷잖아요. 그러니까 산도가 넓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직립을 하게 됩니다. 직립을 하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과거에는 네 발로 이 체중을 지탱을 했지만 두 발로 지탱을 해야 됩니다. 두 발로 지탱을 해야 되니까 어떤 필요가 생깁니까? 무게를 줄여야 되겠죠. 무게를 줄이게 되려니까 이게 작아져야 돼. 골반이 작아져야 됩니다. 골반이 작아져야 돼. 그런데 또 이제 이 척추로 생각해 보면 아까 척추가 나왔습니다. 척추가 생각해 보시면 네 발 짐승은 이렇게 수평으로 가니까 수평으로 있으니까 이 체중에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또 꼿꼿이 쓰게 되면서 이 체중을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척추가. 그래서 생긴 게 이제 말하자면 S라인이죠. 그래서 이렇게 S라인으로 하면 이제 분산이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라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경우에 이 산도가 좁아짐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를 좀 설명해 볼게요. 자, 두 발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도가 좁아졌어요. 산도가 좁아지니까 출산이 위험해졌죠. 그러니까 출산이 위험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람은 머리가 커졌어요. 두 발로 걷게 되면서 머리가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손이 자유로워졌어요.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손으로 많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손으로 많은 활동을 하게 되니까 뭔가 만드는 것도 이제 호모 파비가 생기죠. 그래서 뭔 만드는 일이 생기죠. 그다음에 의사소통을 손으로 합니다. 그래서 뇌과학자 중에는 우리가 언어의 중추가 손으로부터 나왔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손이 자유로워짐으로부터 의사소통을 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언어가 발달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두 손이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지능이 발달해서 뇌가 커졌어요. 그런데 산도는 좁아졌어요. 이게 문제잖아요. 머리는 커졌는데 산도가 작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진화 전략이 진화했는가 하면 다른 동물들은 전부 다 엄마 뱃속에서 거의 다 키워서 낳아요, 아이들을.
그래서 보시면은 그 동물연구국 같은 데 보시면 그런 거 보시죠. 왜? 뭐 말이나 이런 네발 동물들이 새끼 낳는 장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걔네들은 서서 낳죠. 새끼를 서서 쭉 나오면은 이게 툭 떨어지죠. 툭 떨어지는 것도 그것도 그거예요. 이게 떨어진다는 게 중력이 작용한다는 거잖아요. 툭 떨어져요. 그러면 툭 떨어지면은 이제 애미가 가서 그걸 뭐 몇 번 핥아주죠. 그럼 조금 있다가 애가 팔짝팔짝 뜁니다. 그만큼 모든 것을 이제 갖추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애기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커지고 산도가 좁아짐으로 해서 분만이 위험해졌고, 분만이 위험해졌을 뿐만 아니라 어떤 전략이냐 하면 머리를 덜 키워서 낳아서 키우는 전략을 진화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태어나서 적어도 1년, 2년은 돌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생존하기 없죠. 생존할 수가 없죠. 뭐 동물도 뭐 그렇긴 합니다만 사람은 훨씬 더 심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낳아서 키우는 전략으로 갔어요. 근데 낳아서 키우는 전략으로 하니까 어떤 게 또 생겼는가 하면 그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다른 동물들은 거의 유전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갖춰서 태어나거든요. 근데 인간의 아이들은 낳아서 부모로부터 또는 그 양육자로부터 굉장히 많은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을 영역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게 되면 머리가 굉장히 크잖아요. 가분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문화적 영향을 받아서 문화적 존재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뒤에 설명드릴 것처럼 바이오 컬처럴 트랜지션, 생물 문화적 전이에 대한 어떤 생물학 설명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진화해 왔다. 우리 몸이라는 것은 원래 생물학적인 근거를 가지는 것이고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것도 문화적인 영향을 많이 받도록 진화했다. 그러니까 그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생물학적인 현상인 것이죠. 그렇죠? 머리가 커지고 산도가 좁아지고, 그래서 낳아서 키우니까 문화적 영향을 받고, 그래서 문화적인 존재가 되어가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아까 보셨던 그 눈 이야기입니다. 눈 이야기인데 이거는 왼쪽 거는 물고기 눈이에요. 물고기 눈은 이런 그 맹점이라는 게 없어요. 시신경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유로 사람의 경우에는 시신경이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맹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진화적인 어떤 문제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끔하게 돼 있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그 비용을 치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정상에서 적응해요. 근데 옛날이 아니라 대부분 지금도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그 전략은 정상으로 회복하는 거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죠? 정상으로 회복하는 게 이제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진화적인 관점을 생각해 보게 되면 정상이 아니라 적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몸은 원래 정상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적응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건강을 생각하는 관점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상이 아니라 적응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몸이 원래 이렇게 흠투성이다, 문제가 많은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이기적 유전자에게 했잖아요.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목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방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변화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방향이라고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유전자의 그 증식이 최대한 최대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죠. 유전자가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결과가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뒤에 설명할 리차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의 주장이죠. 그래서 진화는 인간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화가 사람을 위해서 진화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의 복제가 최대한되는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연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규범을 삼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규범이라는 것은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이렇게 넘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몸은 석기 시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진화한 우리 몸은 석기 시대에 적응이 돼 있고, 우리는 문명을 진화시켜 왔기 때문에 그것이 매치가 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플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들으면 전제는요, 진화의학은 우리 몸을 정상의 범죄에 속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 진화 역사라고 하는 것을 추론해 보면 아까 우리가 좀 몇 개 얘기했잖아요. 뭐 눈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뭐 출산 얘기도 했고요.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역사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추론이 가능하죠. 굉장히 많은 허점 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허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 우리 몸이 허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건강은 없다는 얘기를 또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계는 뭐냐? 우리가 그런 진화의 방향에 맞춰서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인간이거든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그 진화의 방향,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 거스를 수 있는 엄청나게 커다란 전전도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유일한 동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화의 방향을 안다 하더라도 그 진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규정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문명을 진화시킨 존재이기 때문에 또 생물학적으로 그를 하향의 명령을 줄 수가 있어요. 생물학적인 힘이 상향의 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그걸 억누르는 그런 하향의 그런 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화시킨 것대로 살지 않고 우리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픈 것은 진화의 방향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파야 그 아픔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픔을 진화시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아픔을 그러니까 진화가 이렇게 아프도록 진화했으니까 그냥 아플 수밖에 없다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수술할 때는 반드시 마취를 하게 되고 마취가 발명되기 이전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는지를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취를 해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진화가 통증을 느끼도록 진화했지만 우리는 그 통증을 억제하는 마취를 발명했단 말이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만이 위험해지니까 제왕절개라는 걸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이유로 종교적인 이유로 뭐 제왕절개나 마취를 거부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의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가치와 자연의 질서가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자연의 질서에만 따라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가 나 자체가 자연이기 때문에 그 자연이 어떤 내리는 절대적인 명령은 있을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실천적 함인데 생애사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의학에서는 몸에 어디가 뭐 고장이 나면 그 부분을 고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계 고치는 기계 전략을 가고 있는데 이 전략에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진화의 관점을 포함한 전략에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보자는 겁니다. 일생을 단위로 생각해서 어떤 질병을 생각할 때 그런 시간의 단위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단위로 생각해 보는데 이게 이제 몇 가지로 제가 시간을 단위로 나눴어요. 이제 진화생물학은 37억 년이죠. 37억 년에 이르는 생명의 역사를 담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의학은 사람이니까요. 물론 이제 그런 진화의 시간을 담기도 합니다만 개인의 일생, 생애의 시간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진화의 시간의 의학과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생물의학은 몸의 구성을 단위로 아까 말씀드렸던 몸의 공간 단위로 시간을 별로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몸에 새겨진 진화의 기억이라고 되는데요. 보통 이제 진화의학에서는 이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진화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컨대 비만이 많잖아요. 비만이 많은 이유가 뭐냐 생각해보면 우리 조상들은 석기시대의 조상들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풍부한 어디나 먹을 거 널려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내해 오지 않았죠. 수렵과 채취를 해야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누구 추정에 의하면 하루에 최소한 10km를 걷거나 뛰어야만 먹을 걸 구했었다고 그래요. 그럼 그만큼 이제 많은 음식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한 번 음식을 구했다 하더라도 상당 오랜 기간 동안은 또 굶었을 수가 있어요. 굶주림이 하도했다는 거죠. 굶주림이 일반화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면 살아남으려면 식욕이 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식욕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진화된 그런 식욕을 갖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나게 풍부한 그런 그 음식을 곁에 두고 있는데 식욕은 석기시대 식욕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가 비만이 진화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뇨 뭐 그밖에 무슨 여러 가지가 진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조상들이 일상적인 굶주림에 허덕였다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만큼 비만 인구가 높고 당뇨 환자가 많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탈수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구하기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물이 이제 우리 그 동물의 왕국 보게 되면 그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물 때문에 막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악어가 있는데 가서 물 먹다가 악어가 잡혀 먹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그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또 동시에 뭐가 있냐면 이제 염분도 많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물과 염분을 많이 섭취하는 그런 경향을 진화시켰어요. 그래서 고혈압이 진화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굶주림과 탈수, 그건 이제 식생활에 관계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폭력입니다. 폭력이 일상적이었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뭐 인간이 아닌 다른 종에 의한 폭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맹수라든가 또는 자연재해 같은 것들에 의해서 이제 몸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또 인간 간의 폭력도 상당히 많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어떤 분들은 우리가 무슨 뭐 원시인들이 뭐 고귀한 원시인의 그 환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환상일 뿐이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증거들로 밝혀집니다. 그리고 원시인일수록 훨씬 더 폭력이 많았다. 우리 현대인들보다도 상식에 반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폭력에 의한 사망률을 비교해 보면 현대인들이 현저하게 적다고 하는 사실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은 그런 폭력이 일상적인 상태에서 진화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력이 일상적인 상태에서는 내 몸을 보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불안하고 우울한 그런 감정이 진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불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 폭력을 피할 수가 있었을 테니까요. 그걸 용감하게 나서서 맞섰다가는 그 형질이 살아남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과 우울이 진화했다고 하는 설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인구들이 불안에 시달리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 조상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했던 폭력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폭력에 수반되는 게 이제 출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망의 많은 이유들이 출혈이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의학에서도 수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입된 게 불과 얼마 안 되고 100년이 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혈이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혈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많은 특히 이제 전쟁에서 많은 병사들을 살릴 수가 있었지만 출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이었단 말이죠. 폭력에 수반하는 게 출혈이잖아요. 그러니까 출혈이 많았을 때, 출혈이 생겼을 때 그것을 몸을 보호하는 그런 성질이 진화하죠. 그게 뭐냐? 출혈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생깁니까? 이 혈변이라고 그러나요? 그죠? 피가 응고되게 하는 거죠. 피가 응고되게 하는 그런 것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뇌혈관을 막거나 심장혈관을 막아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몸에 새겨진 진화의 기억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4가지로 정리합니다. 진화학에서 일반적으로 굶주림, 탈수, 폭력, 출혈. 그래서 우리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많은 질병들이 이런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일반적인 위험들 때문에 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자, 진화 부분의 이제 결론입니다. 몸은 진화의 역사와 생애라는 시공간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가 처음에 이제 몸의 은유에서 몸을 그릇으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그냥 보통 우리 생애 속에서의 경험뿐만 아니라 진화라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그 시간의 차원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그릇은 그 여러 가지 많은 그 수준의 몸들이 있는 거죠. 분자도 있고 세포도 있고요, 그죠? 조직, 뭐 기관, 개체, 사회 이런 여러 가지 그 수준의 몸들이 있고요. 그것이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각 수준의 몸들은 진화적 과정을 통해서 선택된 몸들의 관계망에서 다른 수준의 몸을 창발한다. 창발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합시다. 그러니까 아까 그 자기 조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잖아요. 자기 조직. 자기 조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과 이제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관계에서는 나올 수 없는 것들이 새로운 성질이 나온다는 거죠. 물리적인 성질에서 나올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수소 원자와 산소 원자가 만난 거잖아요. 근데 수소나 산소에 없는 새로운 성질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게 물이라는 거잖아요. 이제 물리적 성격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생명 현상에서는 이것보다 더 빈발하고 또 질적으로도 그것과 다른 아주 다른 것들을 창발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이고요. 뭐 이 얘기는 쭉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물문화도 전이라고 하는 얘기를 해볼게요. 바이오컬처럴 트랜지션이에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유전형이 있고요. 여기 형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행동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이렇게 쭉 진화해 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것이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디지털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디지털로 이제 변해가서 어떻게 변해갈지 아직 모르는 상태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디지털뿐만 아니라 생물학적 현상이 문화적 현상으로 전이돼 가는 과정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요. 생존과 번식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가를 좋아한다고 할 때 그 좋아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진화적 뿌리를 가진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식욕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우리 진화적 조상들이 식욕이 있어야만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이고요. 또 내가 어떤 이성에 끌리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조상들이 그 생식이라고 하는 후손 생산이라고 하는 그런 그 목표를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도록 그 진화의 방향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이제 문화적인 현상으로 전이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문화적 현상에 있어서는 그것이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는다 하는 얘기도 아까 말씀드렸죠. 이 그림을 보시면요, 마이클 셔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맨 밑에 보면 개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대 가정이 있죠, 그 다음에 공동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 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오스피어가 있어요. 이 바이오스피어라는 것은 생물종이죠, 생물권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피라미드 중간에 생물 문화적 전이라고 하는 것을 선을 그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이고 이 개인은 가정에 속하고 또 확대 가정에 속하고 공동체에 속하지만 이것이 이제 사회로 전이되면서 어떤 그 문화적인 문화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그 문화의 영향을 또 받아들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일반적인 생명종에서는 여기서 끝나지만 생물학적인 것에서 끝나지만 인간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인 차원으로까지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체화된 인지 얘기인데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속성들을 몸에 체화해서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재하고 있는 생물학적 실질들은 신경계일 수도 있고요, 면역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언급한 이런 그 학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헤비라고 하는 사람은 헤베 법칙, 그래서 신경세포들이 같이 발화된 것들은 같이 이제 묶인다 하는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레이코프 존슨이라고 하는 분들은 이걸 은유로 설명을 했어요. 은유라는 게 전혀 그 같지 않은 영역을 같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영역은 다르지만 비슷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개념적 혼성도 이거 비슷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진화시킨 여러 가지 생물학적 속성들을 몸속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바이오컬처럴 트랜지션, 생물 문화적 그 전이를 통해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겪고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몸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생물학적 현상 속에 문화적 현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체화된 인지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게 지금부터 설명할 플라시보라는 것을 여기서부터 비로소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치화된 거를 이렇게 설명하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세상과 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서로.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자유, 그 독립된 그 개체로서의 개인을 넘어서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플라시보 얘기를 좀 지금부터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제목을 붙여봤어요. 내 속의 무당 또는 진화의 약방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 이것도 이제 은유적인 표현입니다만 플라시보라고 하는 현상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플라시보라는 현상은 생물학적인 활성이 없는 예컨대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걸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치유가 되는 현상이죠. 이거는 이제 생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제를 바꿔야만 설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걸 해보려고 그래요. 설명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설명했어요. 내 속에 무당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내 속에 무당이 있고 또는 진화가 만들어 놓은 약방 또는 진화의 화석이라고 설명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뒤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어떤 그 약효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효를 낼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설명해 보자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관심들 꽤 많아졌어요. 전통적인 의학에서는 이거는 그냥 뜨거운 감자였거든요. 인정을 할 수도 없고 인정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 현상은 뭐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엄청나게 많은 증거들로 확인이 된 바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설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건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모순이에요. 약효가 없는데 약효가 있다거든요. 없는데 있다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모순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론적 모순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전제가 틀렸기 때문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책들이 나오면서 이 플라시보를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제 진행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설명하고 있어요, 이미. 책은 마음은 몸으로 말을 한다. 제목이 재밌죠? 마음이 몸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플라시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많은 역사가 있겠죠. 그래서 마음이 몸으로 말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자의 마음. 환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책도 이것도 역시 이제 오른쪽 플라시보 이펙트라고 하는 이 책을 쓴 같은 사람이 쓴 건데요. 이제 그 플라시보 연구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뇌를 통해서 플라시보가 왜 생기는지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설명이 가능해졌다. 설명이 가능해지기보다는 그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완전히 설명한 건 아직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뭐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치유를 해 왔는가를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진화의 역사를 설명한 것 같이 진화적으로 설명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플라시보라는 현상은 환자와 의사 간의 어떤 공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감이라는 것이 어떻게 또 변해 왔는가를 또 알아봐야 될 것이고요. 그런 바탕 위에서 플라시보가 어떻게 진화했는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에도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의료 행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당적인 그 샤만에서 유래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무라고 하는 글자가 의자라는 글자에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속에 이미 이제 플라시보의 단초가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도 설명했단 말이죠. 과거로부터. 근데 그것이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우리 그 과학적인 설명이 가능한 우리 몸 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 몸이 그러한 그 무당의 역사를 체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옛날에 이제 요즘에는 없습니다만 이제 무의천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젊은 분들 모르죠. 과거에 이제 무의천 진료를 가요. 의사가 없는 동네가 있었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줄 서거든요. 근데 약이 떨어져요, 중간에. 그러면 이걸 이제 가짜 약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짜 약을 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밀가루를 이렇게 잘 싼다든가 이렇게 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 약을 먹고 그 다음 날쯤에 이제 다시 오세요. 환자들이 와서는 굉장히 감탄을 해 마지 않습니까? 그 무슨 약인데 그렇게 잘 듣느냐고.
그러면 이제 저 우스갯소리로 한 말이 구라마이신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옛날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효과를 본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비타민을 처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우리가 배 아프다 그러면 할머니가 이렇게 배를 쓸어주면서 할머니 손에 약손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요 맹인된 캄보디아 여인들은 아까 보셨던 그 책에 나오는 사례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캄보디아에 크메르 루즈 정권이 있었잖아요. 크메르 루즈 정권이 엄청나게 수백만 명을 죽이죠. 수백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아주 잔혹한 짓들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면서 그 아내나 또 어머니를 데려다가 저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보도록 하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던 크메르 루즈 정권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전쟁 이후에 이제 그때 그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하는데 그 어떤 지역에 이제 캘리포니아 어떤 지역에 이제 집단으로 이주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보고가 된대요. 뭐냐니까 그 지역의 안과에 똑같은 환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인다고 하는 환자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온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 근데 이제 안과 검사를 해보면은 이상이 없었다는 거죠. 아무 이상이 없는데 눈이 안 보인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대부분이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아들이나 남편이 고문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그런 여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되게 뭔가 하면 나는 눈이 앞이 안 보일 때까지 울었습니다라고 하더래요. 이게 이제 그런 플라시보를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단초가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이 이야기를 그 책에서 읽고 의학 문헌들을 뒤져봤더니 거의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학 문헌에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몇 번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공감이라고 하는 현상을 진화시킨 거를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하거든요. 인간만이 그런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동물들로부터 진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 가까운 친척들인 침팬지나 다른 일반 원숭이들을 예를 비교해 보는 건데요. 왼쪽 건 뭐냐면 침팬지 사회는 소규모 이제 집단을 이루고 살잖아요. 거기 이제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있으면서 또 많이 싸워요. 지네들끼리 많이 싸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싸우다가 막 서로 싸우다가 이제 이걸 싸우고 나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살아야 되니까 딱 화해를 해야 되거든요. 걔네들도 사람처럼. 그래서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하는 방식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프란스 드발이라고 하는 이제 영장류학자가 이제 관찰하는 건데요. 두 놈이 큰 놈이 막 싸웠답니다. 막 싸우고 으르렁대고 있다는 이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다른 그 주요 3자가 쫙 가서 그래서 이제 싸웠다가 이제 패배한 놈 패자한테 가서 이렇게 털고 올라주고 이렇게 한대요. 그다음에 또 때린 놈 가서 또 이렇게 만져준답니다. 그러면서 한참 있으면 둘이 또 같이 놀더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뭐 공감이라기보다는 뭔가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나름대로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많이 싸우기도 하지만 사실 그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도 동물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오른쪽 그림은요, 이들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제 보시면 빨간 레버가 있잖아요. 이걸 땡깁니다. 땡기면은 이놈이 자기 앞에 이제 먹을 게 하나 나와요. 근데 동시에 먹을 게 나오는 동시에 밑에 그 바닥에 전기가 흘러요. 그러니까 고통이 이제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아니라 옆에 있는 아이한테도 이제 이게 전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이걸 당기면은 자기가 먹을 게 생기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안 생기죠, 고통이. 자기한테 고통이 안 생기는데 옆에 있는 그 친구한테 고통이 생깁니다. 이게 전기가 흐릅니다. 그럼 얘는 자기 땡기면 자기는 먹을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먹을 거가 생기는 동시에 옆에 애가 굉장히 아파한다는 걸 알죠. 그럼 얘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많은 실험에서 보면은 굶뜨라는 거죠. 옆에 자기 동료가 아파하는 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굶더라도 그 옆에 있는 동료가 아파하는 거를 아픔을 유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공감의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로부터 지나온 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은요, 그 생명윤리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사례인데요. 그런 겁니다. 지금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이 왼쪽 선로에 5명의 인부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선로에는 한 사람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지나가다 봤어요. 어떤 사람이. 봤는데 보니까 여기서 그 브레이크가 풀린 열차가 아니라 그 화차가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흘러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 내버려두면 어딘가에 가서 죽을 거예요. 5사람이 죽든 한 사람이 죽든 죽는 겁니다. 어느 쪽을 가게 되면. 그럼 내가 여기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 거냐 하면은 보통 5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희생시킨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오른쪽 그림 보게 되면 좀 달라요. 이건 뭐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차가 흘러내려요. 그리고 5사람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에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위에 있는데 한 사람이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뚱뚱한 사람인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밀어서 떨어뜨리면은 이 사람이 이 화차를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는, 이쪽이나 똑같죠. 5사람을 살리고 한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상황을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꿔놓고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5사람을 살리는 것은 결과는 똑같지만 이 사람을 인위적으로 밀어서 이 사람을 희생시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어떤 인간적인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인간적인 접촉이 없잖아요, 결국.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쉽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사람을 직접 밀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접촉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판단보다도 그 인간적인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달리 보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이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관계가 아닌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 관계라는 거죠. 인간 관계, 접촉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뭐 이건 뭐 유전자의 이제 섞인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심원이라고 공감의 동심원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가운데 내가 있고요. 그 위에 부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조상이 있죠. 그래서 이 바깥으로 갈수록 나하고 유전자를 공유하는 정도가 적죠. 그러니까 공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뭐 유전학에서 설명하는 건데요. 실제로 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는 합리적으로 저 사람이 이럴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 사람과 나하고 똑같이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전에 언젠가 설명했지만 거울 유론 같은 거를 이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저 사람이 느끼는 걸 똑같이 나를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차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설명할 플라시보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플라시보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먼저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뜨거운 물체를 만졌다고 쳐요. 잘못해서 잘 모르잖아요. 어린아이가 잘 모르지만 만졌다고 치면 이게 반사적으로 떼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반사 신경이 있다 그러잖아요. 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해가 가해지는 것이 있으면은 고통이 가해지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바로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반사적인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개구리를 갖고 실험하면 그래요. 이제 앞다리에다가 염산을 떨어뜨리면요, 뒷다리가 와서 이걸 치죠. 이렇게 칩니다. 그 반사적인 거예요. 그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진화한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어떤 물질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치는 경우가 있지만 또 하나 경우에는 또 긁는 것도 있죠. 긁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위에가 가해진 것들을 없애는 그런 것이죠. 비슷한 그 메커니즘으로 쭉 간다고 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 동물들을 보게 되면 고양이 보면 계속 자기 몸을 핥죠. 그리고 뭐 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동물들을 되게 자기 몸을 이렇게 보살핍니다. 몸을 보살피고 또는 이제 원숭이 정도 되면은 자기 몸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몸을 또 골라주죠. 그래서 소셜 그룹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그 선상에서 플라시보가 진화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속성들이. 그래서 그러다가 결국은 남을 이렇게 몸을 그 털을 골라주다가 그다음에 결국은 남을 보살펴주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진화해서 그다음에 이제 어떤 이성적인 치료법을 하지만 이성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그런 이런 그 반사작용들이 우리 몸속에 새겨져 있는 것, 이것이 결국은 이제 그 플라시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순서를 보면 아파요. 아프면 뭔가 그 해결책을 찾죠. 해결책을 찾을 때는 항상 그 누군가가 도와줘요, 그죠? 누군가가 같이 있단 말이죠, 항상. 혼자서만 해결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그랬을 때마다 항상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 치유가 되는 경험을 많이 했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을 때 치유가 되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정이잖아요. 누구를 만나면은 치유가 되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조건적으로 우리가 몸이 경험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그 파블로프의 개가 그 조건 반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종을 울리면서 밥을 주다가 밥을 안 주고 종만 울려도 침을 흘리잖아요. 비슷한 거죠. 그런 비슷한 그 메커니즘이 우리 몸속에 만들어진 것이 플라시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플라시보라는 게 요런 한 가지 메커니즘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다양한 여러 가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점점 밝혀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동시성입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치유자를 만나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몸이 좋아졌던 경험이 쌓여서 플라시보라는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호르몬이고 하나는 이제 신경계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스크래치부터 위드드로얼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그루밍하는 그런 것들을 진화시켰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몸 왼쪽에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뭐 긁는 것, 그다음에 이제 몸 단장하는 것, 그다음에 다른 개체를 돌봐주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은 메커니즘 속에서 진화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치유하는 것과 다른 사람의 몸을 치유하는 것이 같은 메커니즘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울 이론 얘기랑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왼쪽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개구리 사례고요. 오른쪽 거는 보면 동물들도 서로 이렇게 비비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죠? 사람도 그런 사람이 물론 있습니다만 비비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비볐을 때 굉장히 쾌락을 관장하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는 사실들이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숭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털을 골라주고 뭐 사회적 이걸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도 하고, 하지만 플라시보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다. 그래서 플라시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물학적인 현상, 심리적 현상, 사회적 현상을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물 문화적인 그런 모델로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상향으로 어떤 그 생물학적인 것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는 전전두엽이나 대뇌를 통해서 어떤 그 미리 만들어진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들이 내려오기도 하고 해서 이것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거다 라고 하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라시보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1785년만 하더라도 플라시보가 일반적인 것이었어요. 이제 사실 그 현대의학이 실질적으로 질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 것은 얼마 안 되거든요. 보통 한 20세기 들어서 가능해졌던 거라고 봅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대의학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모든 치료가 플라시보였다고 얘기해도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시보가 어떻게 진화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질병을 치유할 수 없었던 것이 대부분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플라시보라는 게. 그래서 의사들도 일반적으로 그냥 처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또 19세기 오게 되면 이것에 대한 이제 비난하는 생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19세기 오게 되면은 뭡니까? 이거는 이제는 과학적 의학이 발전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지만 치료는 과학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플라시보 현상은 과학적인 설명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해를 끼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건 좀 역설적인 것이 의학이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또 해를 끼친다고 또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초에 오면 플라시보는 이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20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설명을 못해요. 설명을 못하고 이제 그걸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과 그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눠지죠. 그렇지만 또 플라시보를 이용해서 또 뭔가 과학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플라시보를 어떤 대조군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약을 주지 않는 사람과 약을 주는 사람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 약이 진짜 약효가 있는 약인지 없는 약인지 모르는 채 약을 먹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임상시험에서 표준화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중 맹검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약을 주는 사람도 이 약이 뭔지 모르고, 약을 먹는 사람도 이 약이 뭔지 모르고 먹어요. 그리고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약효가 있는 약을 먹었을 때 훨씬 좋다 그러면 이 약이 약효가 있는 걸 인정한단 말이죠. 이게 이중 맹검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플라시보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런 임상시험 같은 방법으로는 또 활용하는 그런 거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1978년에 오게 되면 이제 생물학적 근거가 조금씩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결국은 뇌 속에서 아편 비슷한 물질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이게 엔돌핀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엔돌핀이라는 게 나오면서 플라시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증명이 됐어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날록손이라는 약은 엔돌핀의 작용을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록손이라는 약을 먹었을 때 플라시보 현상이 안 나타나더라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생물학적 근거가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고요. 그 이후로 이제 2000년대쯤 와서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고, 아직은 뭐 초보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의회위원회는 플라시보를 처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그 문서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와서도 플라시보는 진짜 뜨거운 감자였지만 지금은 조금씩 연구되기 시작한다. 2011년에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플라시보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이제 시행되고 있다는 거죠. 아직은 뭐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뭐냐? 본능과 경험과 과학의 삼중주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해요.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 조상 옛날부터. 그런데 그 경험이 축적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그래서 이제 치유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19세기, 20세기 와서는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체계화된 경험이 있는 건데, 결국 플라시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섞여서 된 것이다. 본능과 경험과 과학이 섞여서 플라시보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의 기억입니다. 몸의 기억은, 그러니까 몸이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시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몸이 우리 조상들이 했던 경험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 기억이 내 몸속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플라시보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설명하는 이 과학적 영역들이 뭐 진화, 유전, 신경, 면역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아주 구체적으로인 연구들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지금 이제 연구의 방향만 설정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설명하면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몸이라는 시공간의 진화와 치유였어요.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이 진화해온 과정을 설명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질병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생물의학은 몸이라는 그 기계를 다루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진화의학은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어떤 정상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그 상황에 적응해가는, 그러면서 그 형질을 바꿔온 그런 누더기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걸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은 구체적으로는 뭐 굶주림, 탈수, 폭력, 출혈 이런 것들 때문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또는 무슨 뇌경색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진화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플라시보를 설명하기 위해서 생물 문화적 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물학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생물학적인 현상과 문화적인 현상이 섞인 것,
이것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플라시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진화해온 그런 역사를 담고 있는 그런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 몸을 치료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